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지금부터 토론토 부동산 TV 125편 부동산 지금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도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모기지를 갖고 있고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내 집을 이렇게 비싼 모기지를 내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콘도 또는 땅 물건들을 이 모기지가 이렇게 비싼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주택 가격이 싸졌는데 이걸 좀 사야 되는지, 이걸 살라 그러는데 모기지가 너무 비싸서, 아니면 모기지가 안 나와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지금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 집 문제, 좀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를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어떨 것인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면 뭐 집을 사기에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뭘 하자니 할 데도 없고, 뭘 할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지난달 그 GTA의 주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거래량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반 정도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난달에 비해서는 한 0.2%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비슷하다, 지난달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래 가격을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7% 내려갔어요. 이제 뭐 우리가 올 2월이나 3월달 피크에 비해서는 뭐 물건에 따라서 뭐 10%에서 20%까지 내려갔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보면 5.7% 내려갔다. 이제 거래량, 거래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난달 대비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20% 정도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8월 달 이후로 주택 가격은 그냥 계속 보합 상태예요.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8월, 9월, 10월 지난 3개월 동안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가격과 거래량 말고 실제로 물건이 얼마만큼 매물이 나오는지, 또 나온 매물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또 얼마 만에 팔리는지 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택시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죠. 그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9월도 사실 물건이 없어가지고 고전했었죠. 물건이 없어서 물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샀잖아요. 그죠? 멀티오퍼가 횡행하고. 작년 10월 달은 가격이 오를까봐 매물을 안 내놨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매물을 안 내놨는데, 올해는 너무 떨어지니까 이 싼 가격에는 못 팔겠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작년도 가격을 뻔히 아는데 올해 그냥 주택 같은 경우에 20만 불, 40만 불, 뭐 60만 불, 70만 불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팔고 싶겠어요? 그죠?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급매물로 어떻게 물건이 나오면 이제 괜찮은 물건들은 금방금방 팔려요. 요즘도 멀티를 팔리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에 나오면 거의 다 팔리는 거에 비해서 올해는 반 정도밖에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팔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작년엔 팔리는데 18일,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사이에 팔렸는데 올해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죠. 한 달 이상 팔리는데. 그죠? 그래서 시장 상황은 만만치 않다 하고, 가격은 굉장히 답보 상태다.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한 20% 떨어진 상태 내에서 답보 상태다. 주택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상업용이나 산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동안 지난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엇갈렸었잖아요. 산업용 부동산은 계속해서 올랐고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해서 내려갔었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제 이 정도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상업용이든 산업용이든 옛날에 모기지가 쌀 때 받았던 사람들이 고정으로 받았으면 좋은데 베리어블로 받게 되니까 상업용 같은 경우에 베리어블로 받아놓으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모기지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죠? 모기지를 못 갚잖아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이제 콘도 같은 거 투자한 콘도들도 렌트비는 못 올리게 하고 2018년 이전에 산 콘도들은 렌트비를 못 올리잖아요. 2018년 가을 이후에 산 것들은 렌트비를 올릴 수 있지만 그전 거 렌트비를 뭐 내년 같은 게 2.5%밖에 못 올리고 올해는 1.2%인가요? 그거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렌트비를 받아가지고는 모기지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데 비해서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모기지가 많이 비싸니까 물건들이 싼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상업용은 지금부터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 내년 중반 이후로는 좋은 물건들이 싸게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금리는 비싼데 그럼 캡 레이트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상업용이나 산업용은 원래 비싸니까 상업용 같은 것들은 내년도쯤에서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상업용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이제 코비드도 풀리고 그러면서 렌트비가 많이 올랐어요. 32% 올랐어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이제 코비드 한가운데 있었고 올해는 코비드가 이제 완화되고 록다운 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렌트비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추세가 제가 상업용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저는 원래 제가 출발이 상업용이었지만 그동안 지난 한 5년에서 7, 8년 동안은 상업용을 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업용 투자를 고려해 봐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 지난 9월부터인데 뭐 차트가 복잡하지만 이제 빨간 그 라인은 선으로 된 거는 토론토의 주택 가격이 매달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파란 거는 905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토론토는 주택 가격이 2월 달에 평균 200만 불 찍었다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죠 이게 150만 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0월 달에 160만 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7월 달 바닥을 치고 8월 이후부터는 플랫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160만 불 선에서 크게 변화가 없이. 그리고 905 지역도 2월 달에 170만 불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132만 불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130만 불 조금 더 떨어졌네요. 그래서 7월 이후로 약간씩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보합으로 버텨주고 있는 거죠. 약간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죠. 905는. 그렇게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빨간 막대 그래프는 토론토의 거래량, 파란 막대는 905의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사실은 이 가격과 비슷하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또 떨어지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올 그 12월 달, 1월 달에는 원래 거래량이 적어요. 매년 뭐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12월, 1월 달은 거래량이 적어요. 가격도 12월 달이 항상 매년 가장 낮아요. 그에 이제 세미 디테치드 같은 경우에도 차트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2월, 3월 달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7월, 이거는 8월 달에 바닥을 쳤죠. 근데 9월, 10월 달에 토론토 쪽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905 지역도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9월, 10월 달에는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2월, 3월 달에 최고를 피크하고 7월, 8월 달에 바닥을 치고 그때 이제 이때부터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바닥을 친 건지 아니면 바닥 밑에 뭐 지하 1층, 지하 2층이 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양으로 봐서는 바닥을 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주에도 이번 주 그 수요일 날도 이제 그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에.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말에는 26일 날은 이제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또 금리를 올렸잖아요. 뱅크 오브 캐나다는 0.75 올릴 거라고 확신했는데 0.5%만 올렸고, 그다음에 페드에서는 0.75 올린다는 대세가 였지만 0.5 올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0.75 올렸어요. 좀 반대되는 느낌이 있는데, 뭐 캐나다는 뭐 이게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뱅크 오브 캐나다 굴복했다, 뭐 그런 기사도 많이 있었어요. 뭐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는 거죠. 뭐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타운하우스에도 2월 3월 달에 피크를 찍고, 토론토는 빨간색은 토론토, 파란색은 905죠. 금액이 2월 달 3 찍고 역시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9월 10월 달에 올라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토론토는. 그리고 여기 905도 7월 달에 바닥을 찍고 8, 9, 10월 달을 플랫하게 가고 있죠. 그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셈이나 이제 거의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콘도는 가격을 보면, 콘도는 3월 달에 피크를 찍었죠. 3월 달에 피크를 찍고 7월, 8월 달에 바닥을 찍은 거예요. 8월 달에.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9월, 10월 달. 그러니까 이제 뭐 10월 달엔 토론토 쪽은 좀 떨어졌죠. 이제 여기는 9월 달에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5 지역은 이제 9월, 10월 달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도가 토론토와 905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토론토는 작은 유니트가 많고 렌터가 많고 렌트 콘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905 지역은 주로 자가 콘도, 렌트가 많이 있지만 자가 콘도가 많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렌트 콘도의 한계가 뭐냐면, 모기지가 많이 올라가면서 렌트비가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물건이 많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물건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본다면 다운타운 콘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인 그림은 올 봄에 피크를 찍고 7, 8월 달에 대충 1차 바닥을 찍고 지금 약간은 이제 보합세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더 버틸지 I don't know.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년 6월이면 무조건 잡혀요. 내년 6월까지 어떻게 버틸까? 금리가 더 올라갈 건가? 이제 일부 이제 미국에서 이코노미스트들 얘기는, 뭐 일부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페드가 6%까지 찍어야 피벗,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경제라는 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가정을 놓고 거기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고, 그러면 전년 대비를 했을 때 이게 뭐 거래 가격이 아니고 홈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제? 주택 가격의 벤치마크 프라이스라 해서 좀 주택 가격을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주택 가격의 움직임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게 홈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홈 프라이스 인덱스가 더 정확하다, 주택의 흐름을.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만드는 건데, 이제 우리 트랩 전체 GTA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만 1.3% 내려갔다 그랬어요, 가격이. 작년 대비. 아까 에버리지 프라이스로 보면 5% 이상 내려가는 걸로 되지만, 실제로 그 홈 프라이스 인덱스로 보면 1.3% 내려간 걸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에버리지 프라이스라는 거는 싼 물건이 많이 팔리면 평균 가격이 내려가고, 비싼 물건이 많이 팔리면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버젯이 일정한데,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모기지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싼 물건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물건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거래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홈 프라이스 인덱스 상으로는 1.3%밖에 전체적으로 안 내려갔고, 그리고 빨간 거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은 3.7%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타운하우스는 3.6% 올라갔고, 전년 대비. 콘도 같은 건 7.4% 올라갔다. 이게 이제 GTA 평균이에요. 그 GTA 평균에 따라서 보면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많이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크 리전 쪽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작년 대비. 요크 리전이 가장 이제 그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위기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 그게 좀 좋은 시장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가장 투자 가치가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 지역. 필이라 그러면 결국 미시사가 오고 브램튼인데, 그렇죠? 브램튼 쪽이 꽤 좋았어요. 미시사가도 괜찮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시사가나 브램튼도 괜찮다. 토론토 쪽도 뭐 오케이. 토론토는 단독주택은 이제 좀 3점 몇 프로 빠졌지만 타운하우스하고 콘도가 나름대로 6%, 6.5% 정도 올라줬다. 근데 이제 필 지역은 4.9%, 11.6%. 타운하우스하고 콘도가 좀 많이 오른 거죠. 전년 대비해서. 요크 리전도 이제 콘도가 10.9%, 그러니까 11%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운하우스도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딴 데 다 떨어졌는데 요크 리전은 거의 보합에 올랐어요. 0.64%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2.3% 오른 데는 요크 리전밖에 없어요. 듀람 지역도 나름대로 단독주택 빼놓고 타운하우스나 콘도 같은 거는 선전했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할튼 지역은 사실은 작년 대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떨어진 걸로 돼 있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봤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경제 환경과 부동산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죠. 그래서 실제로 위기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8% 9%라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8% 9%가 아니에요. 시장에 나가보세요. 물건 하나 뭐 20%라든 게 30%라고 그럼 50% 오른 거잖아요. 그죠? 요즘 가을이라서 제가 감을 좋아하는 감 한 박스 작년만 해도 25불 뭐 처음에 나와서 28불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감 한 박스에 40 뭐 46불 뭐 이래요. 거의 더블이에요. 고기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또 금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또 12월 달에 또 오른다는 얘기 있고 그 내년도 오른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죠. 뭐 내년까지 올리면 된다. 뭐 그렇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리세션이 오는 거죠. 리세션. 리세션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뭐냐면 소득이 감소하고 지출이 감소하는 거죠. 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 실업자가 생긴다는 거죠. 실업률이 6%까지 올라가야 금리 인상이 멈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3.7% 뭐 이 정도 되잖아요. 6%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서민들의 자업을 뺏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금리가 쌀 때는 비즈니스가 뭐 잘 장사 프라피타블하지 않아도 생산성이 낮아도 싼 금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만 되면 돌아갔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비즈니스 다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비즈니스가 망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실업자가 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면 그러면 GDP가 내려가고 GDP가 내려가면 6개월 이상 내려가면 그게 리세션이에요. 리세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땐 다시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금리를 낮춰서 다시 비즈니스를 살려서 고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절로 고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제가 좀 처음부터 지금 올 연초부터 금리 인상 나올 때부터 한 얘기가 내년 말이면 금리 피버팅이 일어난다. 이제 뒤돌아서는 거죠. 금리 막 올리다가 뒤돌아서서 내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리세션이 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가 비싸가지고 모기지가 비싼데 그러면 피버팅 한다 그래서 당장 뭐 금리를 뭐 2% 3%막 내리는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이냐. 내가 내 집을 팔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잡이 없고 모기지를 못 갚으면 뭐 자기 집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장에 그런 매물이 나오게 되고 그럼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사람들이 지금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렌트비는 올라갔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려가는 거는 사고 올라가는 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렌트는 팔 수 없지만 렌트하던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게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이 없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싼 가격에 싸니까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 모기지를 못 내는 사람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살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약해질 수 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까지 더 떨어진다. 지금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토론토 시장에 익숙한 그 주택 보유자들이 과연 얼마나 팔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 구매자들이. 그 사람들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새로 이민자들은 돈을 들고 오잖아요. 그 이민자들은 모기지가 돼요. 어차피. 이민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회라는 건 뭐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주택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내가 빌더라고 보면 지금 집을 질 수가 없죠. 금리가 비싸니까 돈을 빌려서 줘야 되는데 비싼 이자 주고 집을 줘가지고 집값도 지금 싼데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 내가 그 빌더라도 집을 짓겠어요 지금요? 안 짓죠.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려? 내년 후년까지 기다리죠. 돈 있는 빌더들은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리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지금 하냐죠.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주택이 그렇잖아. 이민자들은 계속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집은 안 짓는다는 거죠. 집 안 짓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은 모르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데로 갈지 모르지만 그 수요자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풀리고 모기지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집 지어놓은 건 없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3년 4년 후에 폭발하겠죠. 폭발할 거라고 저는 또 봐요. 그때 가서 주택 affordability policy 해가지고 어쩌 정치인들이 내놓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분명히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위해고 앞으로 놓고 보면 기회예요. 그럼 위기를 피하고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위기를 피하고 기회를 잡는 방법은 여러분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돈 있는 사람이 옳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플레이션은 내년이면 잡혀요. 근데 다음 차트에 보여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잡히느냐? 우리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항상 지금 10월 달에 9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8.2%라고 그러세요. 우와, 그 전때는 얼마야? 8.3%야. 그럼 그 전때는 8.5%야. 그 전때는 9.1%야. 좀 내려가긴 하지만 계속 물가가 오르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물가는 안 올랐어요. 언제부터? 올 6월 이후로 물가는 안 올랐어요. 지금 물가는 6월 달에 오른 거야. That's it. 근데 인플레이션 8.42%는 뭐냐? 전년 대비, 전년도 대비했을 때 8.2%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에는 지난 8월 달 대비했을 때, 7월 달은 지난 7월 달 대비, 이렇게 이때 그 소유값에 의해서 소유값이 20불에서 이때 70불까지 계속 올라왔고, 요 기간에 70불에서 90불까지 올라왔고, 요 기간에는 90불에서 130불까지 올라간 거야. 이게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까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건의 원가가. 그래서 계속 이게 물건값이에요. 컨슈머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미국 컨슈머 프라이스 계속 오르는 거예요. 왜? 소유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러고 나서 6월 달 지나고 나서 7월, 8월 달부터는 소유값이 안정됐잖아요. 소유값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소유값이 오르지 않으면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플해요. 우리가 소유값이 비싸면 석유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때 전기값이 오르지만 소유값이 20% 오르면 전기값이 그냥 15% 올랐다. 근데 소유값이 안 오른다. 그럼 전기값이 거기서 더 오를 일은 없어요. 안 올라요. 그럼 내년 6월이 되면 올 6월 대비 얼마 올랐느냐고 보는데 지금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 내년 6월 되면 한 3% 4% 이내에서 더 이상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냥 금리 안 올리고 있어도 저절로 잡혀요. 소유값만 제대로 관리하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리세션이 오기 때문에 리세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되게 웃기는 게 금리 정책이라는 건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잡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는 거는 뒤를 보면서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페드가 아무리 훌륭한 경제학자들이고 교수라고 하더라도 틀린 거는 틀린 거라는 거죠. 잡 데이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놓고 그리고 금리를 결정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앞을 보고 운전하셔야죠. 똑똑한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다시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내가 팔아야 되느냐? 내가 내 집밖에 없다. 내 집인데 모기지가 극심해가지고 내가 팔아야 되겠다. 뭐 이해하죠. 당장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장 생활비에서 1,000불 이상 막 더 뭐 빵꾸 하나 하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빚이 매달 이렇게 몇천 불씩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갈라 그래도 내가 뭐 현금 가지고 작은 집을 사면 모르지만 내가 그 모기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모기지도 안 해주잖아요, 잘.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 집을 팔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사실은 심각히 고려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팔면 못 사요. 그럼 내가 내년 후년까지 2년 동안 버틴다. 그럼 한 달에 내가 2,000불 가령 마이너스다. 그럼 1년이면 24,000불이에요. 2년이면 거의 48,000불, 5만 불 가까운 돈이에요. 그만한 돈을 빚을 지고 2년을 버텨야 되느냐. 생각해볼 문제죠. 그러면 내가 그럼 지금 팔면 렌트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럼 2년 후면 내가 뒤돌아서서 이 집을 살 수 있느냐. 생각이 없어요. 렌트도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뭐 사실은 렌트가 모기지 내는 것보다 싸다 그래요. 얼마나 싸겠어요? 뭐 공짜는 아니잖아요. 뭐 100불, 200불, 300불 싸다 하더라도 그 100불, 200불, 300불 싼 거를 세이빙해서 1년, 2년 해봐야 뭐 몇천 불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내가 집을 사는데 보탬이 될까요? 2년 후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 내가 못 버티겠고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런 분은 파세요. 파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버틸 수 있는 대로 내 집은 팔지 않고 버티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투자해놓은 콘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못 버티겠다. 그걸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콘도가 2018년 이전에 산 콘도다. 지어진 콘도다. 완공된 콘도다. 그러면 그 렌트비를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런 건 내 마음대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요. 정부의 노예고 테넌트의 노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팔아서 내 집에 모기지를 갚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죠? 지금 상황에서. 저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지금요. 제가 팔라는 뜻이 아니고요. 팔아야 된다. 내가 지금 도저히 매달 마이너스가 돼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에선 이런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내 집은 가능한 한 버티고 투자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일부 특히 2018년 이전에 입주한 물건들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정리해서 내 집의 빚을 갚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의 전체적인 캐시플로우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든지 부동산이라는 건 버팀은 일단 좋아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버텨서 코피가 날 정도로 버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을 번다는 게 행복하게 잘 살자는 거지. 하루 매일매일 악몽을 꿈꾸면서 내가 좀 마이너스 통장을 쳐다보면서 슬퍼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내 집을 살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 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모기지가 안 된다.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집을 사는 시점은 뭐 어차피 내가 집을 지금 살 건지 다음 달에 살 건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 집을 사는 사람은 지금 사는 거고 다음 달에 사는 거는 가격이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한 달치 렌트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사는 거고, 또 한 달치 모기지 비용도 들어간다 그러지만, 모기지 아마 30년 모기지는 25년 모기지 한 달 먼저 쓰면 한 달 먼저 끝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집을 사는,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부터 제가 보기엔 내년 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년 봄 전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1월 달 이전, 1월 달까지.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나. 10월, 11월, 10월 끝났죠? 11월, 12월, 1월. 3개월. 요때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엔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봐요. 물론 내년 1월, 2월 달에 금리 또 올려서 금리가 5%, 6%까지 간다 그래서 집값이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내년 하반기면은 피벗이 일어난다고 보면 선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봄에. 그 가능성은 내가 보기엔 30% 정도라고밖에 안 보지만 또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 4월 전에 투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콘도를 산다, 뭐 산다, 뭐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언제, 지금 어차피 싸니까 사는 건 좋지만 지금 모기지를 받아서 은행 좀 빚을 잔뜩 끌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캐시로 돈이 있다 그러면 뭐 싼 물건들은 주택이든, 주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내가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좀 봐요. 분양받는 건 어떠냐? 분양받는 거에 지금 이 순간의 가장 큰 장점은 모기지 금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분양받으면 입주할 때까지 모기지 안 내잖아요. 뭐 모기지 금리가 5%건 10%건 I don't care. 입주할 때 돼야 그때 가서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을 받는 거는 지금 오히려 여윳돈이 있을 때 분양받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콘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분양 가격과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분양받는 게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지금 분양 가격에 지금 뭐 굉장히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어요. 콘도도 안 팔리니까. 그죠? 안 팔리니까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 프로모션에서는 페이먼트 스케줄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거. 뭐 위치가 어떻고 빌더가 어쩌고 다 그 개소리예요. 다 그런 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가격이 싼 거. 지금 그 동네 시세와 가격의 격차가 적은 거. 그런 것 쪽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거는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신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좀 봐요. 그런데 이제 분양받는 것도 싫고 또 그렇다고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사자니 돈이 좀 모자라고 뭐 한 몇십만 불, 뭐 어떤 사람 50만 불, 아니면 100만 불 있지만 지금 막상 부동산을 투자하기에는 이거 뭐 지하로 더 내려갈 수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다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요즘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을 그동안 분양받아 놓고 올해 내년 뭐 이렇게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기지가 너무 올라가서 모기지가 안 되는 사람도 많고 또 모기지가 비싸서 클로징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 군데 투자해 놔가지고 그냥 빚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분양받은 거 클로징은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은 전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매를 하거나 또 억지로 클로징 한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그죠? 프라이빗 렌더를 하세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렌더 하시는 분한테 돈을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하시는 분은 돈 맡기고 주택 담보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1차 모기지 뭐 세이프하잖아요. 주택은 어디 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 돈 못 갚으면 그냥 내 집 가져가면 돼요. 그럼 뭐 why not? 그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에 제가 나름대로 제 무슨 뭐 다른 분하고 모기지 브로커 하시는 분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음 달에 아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시뮬레이션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전화들도 많이 하시고 이메일도 하시는데 언제쯤 집을 사면 좋겠습니까? 근데 집을 내가 가령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1월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여러 가지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제 파는 경우에도 내가 지금 뭐 2,000 스퀘어피트 집에 살고 있는데 난 3,000 스퀘어피트 집으로 가겠다. 3,500, 5,000으로 가겠다. 그렇게 큰 집으로 가시는 분은 지금 팔고 사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지금 이런 약세장에서. 왜냐하면 작은 집과 큰 집의 격차가 적으니까. 문제는 money. 돈이 있느냐는 거죠. 돈이 있다면 지금이 굉장히 자기 집을 업그레이드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뭐 얘기하다 빠뜨린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있을 텐데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언제든지 저 전화번호 있고 저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이제 뭐 아는 대로 그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